일단은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답답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올라갈 만하면 발목을 잡히는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 변동성 확대는 그동안 미국 증시 굉장히 잘 가다가 꺾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처럼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흐름, 특히 미국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달러 인덱스까지 반등을 하면서 좀 전반적인 금융시장들이 좀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주도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글로벌 증시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시장 코스피를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다행히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그래도 코스피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홍콩 증시가 뭐 5%대 급락을 하고 있고, 유로도 3%, 그리고 S&P 500도 한 2% 후반대, 이런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8월 달 한 달만 놓고 본다면 1.6% 정도 떨어지고 있고, 오늘까지 합쳐서 본다면 뭐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달러 인덱스가 1% 반등을 했는데 원달러율이 지금 1,320원, 1,330원까지 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달리 보면은 좀 답답하죠. 6월 이후 보면은 8월 초에 한번 코스피가 2,560선을 넘어서는 듯 했다가 그다음부터 쭉 내려와서 2,500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2,550에서 2,650에 갇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6월 이후 수익률을 보면 미국은 7월 말까지 상승을 했다 최근 꺾인 거고, 중국도 7월 중순 7월 말에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왔었는데 그냥 코스피는 갇혀 있다. 6월 이후 수익률을 본다 하더라도 S&P 500은 최근 조정이 2%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 상승을 하고 있고, 네. 홍콩 증시도 6% 상승이에요. 항생지수도 4% 상승이고, 근데 코스피 혼자 0.5% 네. 그냥 갇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최근 증시 흐름들이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내부적으로 본다면 왜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여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7월 달에 미국 증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7월 한 달 동안에는 2차 전지로 쏠림 현상이 너무 급격하게 네.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뭐 IT 하드웨어, 기계 이런 업종들은 또 약세를 보였죠. 네. 그리고 8월 달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10년물은 연중 고점을 넘고, 달러 인덱스도 7월 중순부터 막 올라오다 보니까 또 한 번 반도체 뭐 이런 업종들이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연중 수익률을 보면은 저 바닥에 있었던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 뭐 제약바이오, 뭐 필수소비재, 통신,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와 내수주들이 좀 소외주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내적으로는 올라갈 만한 때 2차 전지 쏠림 현상으로 주도주가 쉬었고, 그래서 지수 자체가 많이 못 올랐고, 8월 달에는 대불락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또 주도주들이 발목을 잡히면서 순환매가 반복되고 있을 뿐, 시장 흐름의 방향성, 코스피 방향성은 좀 부재한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미국 증시는 조금 빠지고 있군요. 네, 미국 증시도 좀 빠지고 있어서 8월 달에 조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동력, 저는 중국에서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네. 최근 보면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또다시 좀 밀려나면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좀 금리나 네. 타이밍도 저희가 뭐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금리 방향이 이제 확실하게 인하 쪽으로 되면 증시에 그렇죠. 호재가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리 동결, 연말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금리 인하가 바로 열릴 것인가? 그거는 올해 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지금 보시면은 확실하게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는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특히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패드워치에서 발표되는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3월달 2024년 3월까지는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3월 달을 보시면은 금리 인하와 동결이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내년 1분기 말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동결을 이어갈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대신증권에서 채권 애널리스트 하는 분의 전망은 올해 연말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좀 물가 안정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좀 중요한 변곡점이 9월 20일일 것 같아요. 네. 9월 20일 날이 FOMC 회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점도표, 경제 전망, 물가 전망 이런 것들이 또 업데이트 됩니다. 7월 CPI가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최근 CPI는 12개월 연속 떨어지다가 반등을 했고 코어 CPI도 둔화되는 속도, 하락하는 속도가 조금 멈추는, 좀 더뎌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라기보다는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이미 90% 정도 금리 동결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좀 약해지거나 뭐 11월 달에도 한 63% 금리 동결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좀 약해질 때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8월 물가를 봐야겠죠. 7월 물가는 다행히 3.3까지 반등할 거라는 예상치가 좀 하회해서 3.2, 그리고 CPI는 4.7로 더 떨어졌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CPI에 대한 좀 안도감이 있지만 아직까지 8월 달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8월 인플레이션 나우, 클리블랜드 연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를 보면은 CPI는 3.2에서 3.8로 또 올라와요. 근데 다행히 코어 CPI는 4.4로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까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금리 인상 컨센서스, 기준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좀 흔들어 놓지 않을까. 특히 9월 20일 9월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8월부터 9월 초중반까지는 좀 반등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변수가 말씀드렸던 FOMC 회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 경제지표가 조금만 좋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만 높게 나와도 시장을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것과 연관지어서 한미금리 차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역대 최대인데 네. 그래서 그래도 환율이 좀 오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불안한 변수들이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역전폭이 확대된다라고 해서 자금 유출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미금리 역전 폭이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커졌거든요. 자, 그런데 요 밑을 한번 보시면 요 회색 바 차트가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 차이고요. 파란색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거든요. 네. 자, 보시면은 만약에 한미금리가 역전이 돼서 그 폭이 커져서 돈이 나간다라는 게 맞으려면 이 한미금리가 한국금리가 높을 때는 돈이 계속 들어와줬어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금리 차가 확대될 때 자금은 더 빠져나갔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금리 차가 좁혀질 때 계속 외국인 사기도 했고, 이 많은 역전됐을 때도 외국인 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플러스일 때도 외국인 팔고, 최근 보면은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지금 19조 정도를 샀거든요. 한미금리 역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이 돼서 폭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때 좀 많이 이탈할 수 있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때는 좀 덜 유입될 수 있는 변수는 맞지만 한미금리가 역전돼서 역전차가 커졌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고 한국 금리가 우위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 금리보다 높다라고 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최근처럼 좀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환율이 좀 움직임일 때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불안정할 수는 있어도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자금이 이탈한다? 유동성이 빠져나간다? 그 정도까지 영향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른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달러하고 짙은 색이 원달러 환율이고 빨간색이 위안화예요. 네.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1340원, 50원까지 갔다가 쭉 떨어져서 1270원까지 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1320원, 3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이 변곡점을 제공한 것은 달러와의 반등입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 더 급반등을 한 거는 위안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율이 급하게 올라간 것이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한미 금리 역전차가 커졌다라고 해서 원달러율이 급격히 올라간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이 와중에도 원달러율이 1340원대에서 1270원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그보다 더 낮은 레벨도 갔었기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폭이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 채권금리 수급이라든지 채권금리가 또 오른다는 그림들 이와 더불어서 미국 경제가 좀 더 강해요. 네.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로도 2%대, 전년 대비로도 2%대가 나왔어요. 너무나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달러가 반등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지 한미금리 역전 때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환율이 1,300원을 이렇게 또 넘었는데 네. 그 환율의 불안정성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은 환율 자체가 그러니까 경기 변수가 환율에 녹아들 수는 있고 그게 또 일정 부분 경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환율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가 막 망가진다, 흔들린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오히려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들은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하실 수 있는데 최근 흐름들은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하고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른 거라서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면수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 거지 환율 오른 게 또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들을 하다 보면은 저는 원달러는 1340원 돌파 시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 1400원대를 다시 가는 1370원대를 넘어서 1400원대로 가는 그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달러화를 보면 지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99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102포인트를 회복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104, 105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큰 방향성 달러화가 점차 약해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2023년 2분기를 기점으로 미국 경기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던 구간들이 점차 약해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보다 유럽 경기가 더 좋아지거든요.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한쪽이 더 세면은 나머지 쪽은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작년까지 본다면 23년을 보면은 경기도 강해지고 통화 정책도 미국만 일방적으로 매파적으로 가다 보니까 달러가 급등을 한 거죠. 22년에. 네. 그러다가 22년 4분기 가니까 22까지도 매파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2022년 10월 달에 고점이 나왔고 지금은 박스권이죠. 왜? GDP 성장률은 미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선 유럽이 좀 더 매파적이다 보니까 통화정책은 달러 약세 변수 경기는 달러 강세 변수다 보니까 이게 상충되면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경기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했던 흐름들이 좀 약해지고 오히려 유럽이 좋아지는 또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좀 달러 약세 변수 통화 정책도 여전히 22가 좀 더 상징으로 매파적인 그림을 보여줄 거니까 달러 약세 변수라서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반등한다 하더라도 104, 105 뭐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7월 중순부터 반등을 했고 위안화가 8월부터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율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시점부터는 중국 쪽에서의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서 뭐 부동산 이슈도 있으면서 좀 들어오긴 했지만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본다 하더라도 아주 저점권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았었던 시점에서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족족 쪼크를 기록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높였던 데 반해서 지금부터는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나쁘지 않은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뭐 PMI나 이런 지표들을 본다면 일방적인 쇼크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정치국 회의 7월 24일 날에 있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아웃라인을 내놓으면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시장에서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주택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용 안정을 전면적 격상에서 대응하겠다. 그 주된 동력으로는 AI 산업 안전 발전, 플랫폼 경제 건전한 발전. 그래서 홍콩 증시도 급반등을 하고 막 그랬었던 거죠. 자, 그래서 위안화도 여기서 일방적인 더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완전히 안 좋던 그림들에서 소매 판매는 지난달에 3%대에서 4.2%대로 반등을 하고 산업 생산은 많은 분들이 2분기 GDP 성장 쇼크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산업 생산은 어떤 그림이냐면 6월달 예상이 2.5였어요. 근데 4.4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4.2고 고정자산 투자도 계속 둔화되는 그림에서 좀 플랫해지는 그림이라서 저는 중국 쪽 경기가 엄청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기 안 좋아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졌는데 오히려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경제 지표도 그래도 중국 경기는 모멘텀은 살아나는 거네라는 인식만으로도 위안화 약세가 좀 진정되면 원달러 환율도 조금은 안정 찾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안화가 7.25, 7.3위안까지는 열리겠지만 그 이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다시금 7위안 지지력 테스트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20원, 1340원대를 저항으로 1250원대로 다시 가는 그림들이 아마 8월, 9월 중에는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환율에 대한 변수도 지금은 좀 변곡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국 좀 한번 여쭤보면요. 네. 요즘 보면은 뭐 부동산 위기나 디플레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중국 경제가 돌아선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돌아선다라기보다는 네. 기대가 너무 컸던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중국 경제가 엄청 좋아진다는 말씀 드리기보다는 중국 경제가 좀 부진하고 좀 불안정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경기가 꺼지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요 GDP 성장 전망만 본다 하더라도 22년 4분기를 기점으로 2.9, 1분기 4.5, 2분기 6.3, 4분기 4.6, 올해 4분기 5.1. 그러니까 5%대 회복가는 과정들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부동산 이슈들이 들어오고 뭐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도 제가 모닝 미팅에서 질문 받았거든요. 네. 부동산 이슈 어떻게 봐야 되냐. 어디까지 갈지는 좀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자,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헝다 네, 그룹 헝다. 디폴트 사태 있었죠. 네. 추석 연휴 직전에 벌어져가지고 전 추석 연휴에 출근했거든요. 몰라서 헝다가 그만큼 위험한 거야? 라고 봤는데 그때 뉴스는 엄청났습니다. 제2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 중국이 이제 금융위기로 간다.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죠. 좀 막아내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케이스죠. 실리콘밸리 뱅크.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는 있었지만 대형은행이나 견실한 은행, 우량은행까지 확산되는 걸 막았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새마을금고 사태 확산되는 걸 막았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부동산 이슈가 좀 불안정성을 높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 부동산이 급격히 쇠락할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보기까지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이게 만약에 뭐 최대 개발 사업체라고는 하지만 이게 다른 기업들까지 확산되고 줄도산이 일어나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 변동성, 단기 불안 요인이고 그리고 헝다 디폴트 사태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좀 불안정성 높여진다 하더라도 그때만큼 헝다 디폴트 때만큼 글로벌 전반적인 파장은 주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게 확산되기 전까지는 이걸 너무 리스크로서 너무 크게 부각시키지 말자. 어떻게 본다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줄도산 확산되는 것들을 최대한 막는다면 뭐 단기 변수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팀장님. 네. 현재 좀 긍정적으로 보시거나 혹시 뭐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그런 경제 이슈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미국 경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러면 저는 한국 경제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은 것들도 많고 약간 불안한 것들이 좀 있죠. 네. 첫 번째로는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가 지금 5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2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즉 21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꺾이기 시작했던 경기가 바닥을 잡고 돌고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1년 반의 경기 하강 사이클 좀 마무리되고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 아닌가라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제조업 회복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조업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았던 재고 출하 비율, 이게 거의 역사적 고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을 해서 내놓는 것보다 재고가 더 빨리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2달 연속 급락을 하면서 2022년 10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생산 능력 지수도 반등을 했고, 자, 그럼 이 재고 출하 비율을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데 오히려 재고가 줄거나 출하가 느는 흐름들을 보여줬던 업종들을 보면은 출하도 늘었고 재고도 줄었어요. 네. 굉장히 제조업 경기에는 되게 좋은 소식인데, 출하가 뭐가 늘었나 전월 대비 보니까 반도체가 41% 늘었고요. 네. 재고가 뭐가 줄었나, 반도체가 12%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출하도 늘고 재고도 꺾이면서 턴어라운드를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디스플레이도 같은 그림이고, 기계 업종, 자동차도 좀 비슷한 그림이죠. 자동차는 출하는 좀 줄어서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전지 이쪽들이 제조업 경기 턴어라운드, 지금 보시면은 재고와 출하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던 게 급반등을 했죠. 네.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경기 턴어라운드, 제조업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좀 열렸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소비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소매 판매 증가율은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한국 경기선행지수, 제조업지수, 소비 여전히 견조하고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증시는 이렇게 불안정하냐? 수출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수출이 마이너스 16.5% 다시 확대됐고, 지금 8월 10일까지 수출 증가를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5%대거든요. 저는 이 기저효과 때문에 1, 2, 3, 4, 5월 달까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도 7월, 8월 달에는 이 기저효과가 좀 약해지는 구간이라서 좀 돌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업종별로 보면은 반도체는 엄청나게 안 좋았던 것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좋았던 자동차 툭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좋았던 철강도 다시 마이너스 반전을 하고 있고, 선박도 마이너스, 바이오헬스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체 17개 산업 중에 13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전반적인 경기가 조금 슬로해지다 보니까 전체 10개 지역에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최근 시장에 좀 불안 요인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8월 21일 날 발표되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나쁘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월을 저점으로 수출 증가, 수출 금액 자체는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7월 달에 툭 꺾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쭉 올라가는 그림, 7월 달에 좀 꺾였다라고 하더라도 5월 달 수준까지는 유지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 금액 또한 툭 떨어지긴 했지만 4월이나 1월보다는 높은 수준이라서 수출 증가율이 좀 불안한 것들이 맞고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좀 꺾인 건 맞지만 수출 자체가 막 급격히 나빠지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은 네. 확실히 경제 펀더멘털이 또 좋아지겠네요. 확실하게 그림들이 그려지고 특히 수출이 글로벌 경제 지표 중에 실물 경제 지표 중에 가장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이 매달 1일 날 전달 걸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조금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8월 1일 날 반등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밀려나는 것 또한 경기는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수출이 좀 아직까지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네라는 불안감들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변수들이 원달러율 좀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는 변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